자, 건물부가세 대리납부 제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매수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더라도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거든요.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세 페이지에 세무사님들이 적어 놓은 것들을 좀 발췌해서, 제가 다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은 제가 또 이해하기 좋게 좀 편집을 해서 세 페이지로 해놨는데, 이 세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업용 건물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업하는 경우, 항상 건물분 부가세, 가세 문제가 따라온다. 항상 따라옵니다, 항상. 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자, 요약해서 이해하시면은, 자, 건물 부가세 포함 매매 금액인지,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를 거론을 안 하면 매매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건물 부가세라는 특약사항도 안 적고 아무것도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일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매도자는 건물을 매도 시 건물분의 10%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매수자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그러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10% 부가세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환급받고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는 거죠. 사업용 건물을 매수하면서 일반 양수도이지만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건물 부가세 10%를 받지 않고, 자, 사업용 건물을 매매하면서 일반 양수도이지만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건물 부가세 10%를 받지 않고,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10% 받는 거죠. 이걸 받지 않고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리해서 매도자 대신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매도인이 건물 부가세 받아가지고 자기 급한 돈 써야 될 일이 있다면서 건물 부가세 납부 안 하고 써버리면 이거 참 난처하죠.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인은 환급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닦아 써버리면 참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매도자를 대신해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가 발급하는 거죠? 매도인이 발급하고,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양수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양수자의 대리납부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업의 일반 양도 혹은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 매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며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부가가치세 대신 납부하고 대리납부로 했는데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세법에 보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대리납부 방법은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가 분명한 경우 포함, 분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에 따라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매수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 정도 개념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대리납부를 위해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를 위해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사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최신간세에 납부해야 한다. 최신간세 우체국이죠. 대리납부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매도자 말하겠죠. 사업양수자에게 공급 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이 표현들이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대리납부 신청 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생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업양도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대로 매출 정상 신고합니다. 이때 대리납부한 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상에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양수자는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로 매입 정상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양수자는 이때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않은 사업양도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리납부하지 않은 것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사례로 임대사업자 홍길동은 2021년 3월 30일 부동산을 전우치에게 건물 12억 원과 부가세 1억 2천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리납부 제도를 통하여 전우치가 적법하게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였다라고 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인 경우 재해 공고를 보지 않으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대가를 지급하는 날, 이 부가세 지급했다 이 말이죠. 부가세 지급하는 날에 속하는 달, 만일에 1월 20일 날 지급했다. 부가세.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 2월 25일까지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해 공급으로 보아서 양수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예. 즉 매도자 홍길동 씨는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며 매수자 전우치 씨는 매입 세금 계산서로 환급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대 홍길동은 부가세 신고서상의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대리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기본적인 대리납부 절차 내용인데 요거를 골치 아프게 이거 뭐 읽어도 뭐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런 뭐라고요? 세무사님한테 대리납부로 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의 내용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달 25일. 왜냐면 세금은 다 날짜 놓치면 가산세 붙잖아요.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대리납부로 하더라도 매도인은 뭘 발행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매도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두 번째 또 다른 세무사님이 적어놓은 글을 보겠습니다. 두 페이지. 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판단이 잘 안되면 세무사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항에 따라서 많은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된다. 왜 세무사님한테 맡긴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가산세. 자, 대리납부 제도란 무엇인가? 대리납부 제도는 포괄 양수도가 애매한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가 좀 애매하다, 좀 헷갈린다, 애매하다 이럴 때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항은 자, 포괄 양수도인 줄 알고 거래하고 신고했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계약서를 적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뭘 한단 말이죠? 이거 포괄 양수도 안 되는데요 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툼이 생기고 벌써 잔금 끝나고 소유금이 다 넘어왔는데 누가 부가세 낼 건지 또 부가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공인중개사의 책임부터 해서 막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한 내에 세무계산서 미발행했잖아요. 여기에 따른 가산세. 날짜 안에 세무계산서 발행 안 했잖아요. 여기에 따른 가산세. 그 다음 기한 내에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가소신고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약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이 되는 줄 알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적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안 했어요. 포괄양수도를 신고했는데 뭐 근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다고요? 이거 포괄양수도 계약 안 됩니다 라고 매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죠? 날짜 안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가소신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부과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항 보시면 야, 포괄양수도 안 되는 줄 알고 건물부가세 별도로 주고 받기로 하고 일반 거래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 태각상이 어떻게 적었다고요? 건물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건물부가세는 별도이다. 건물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별도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매도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렇게 태각상이 적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몇 달 후에 아니면 날짜 좀 지나고 나서 세무서에서 뭐라고 연락이 온다고요? 이 거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 네, 왜 별도로 하셨어요?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자, 포괄양수도 안 되는 줄 알고 건물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연락이 온다고요? 포괄양수도로 계약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 거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매수인은 부가세 과다 환급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거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돼요. 정답이에요, 정답.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안전하게 가산세 안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세무사님들이 적어놓은 글이거든요.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모든 글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될 만한 글을 적어놓은 분의 글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편집을 한 건데 세무사님들의 표현이 포괄양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세무사인데 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세요라고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담당 세무공무원이 포괄양수도 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 연락 온단 말이에요. 포괄양수도 안 되는 줄 알고 건물부가세 별도 세무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컨설팅을 해줬어요. 세무사님이. 그런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죠. 세무사님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끝까지 일단 읽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거래 또는 포괄양수도가 애매한 거래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략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수도 거래임을 명시하고 건물 토지 거래 가액을 기준금액의 가감 30% 내에서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기준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대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계산한 방법 있죠? 뭐죠? 공시가격 토지 건물 계산해가지고 건물 부분에 관한 퍼센트 계산해서 매매금액 곱하면 그에 관해서 10% 하면 건물 부가세 나오죠? 이게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되겠죠.
그리고 특약사항에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한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의 세무처리의 방식은, 매도인은 잔금일자로 정상적으로 건물부는 세금계산서, 토지부는 계산서, 자, 세금계산서, 토지부는 그냥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잔금일자의 다음 달 10일 전까지, 잔금일자 다음 달 1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매도인 세무처리입니다. 그러면 잔금일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최소한 상식적으로. 매수인이 납부할 예정이니까 뭐를요? 건물부가세, 대리납부할 거잖아요.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세는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잔금일자의 다음 달 2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잔금일자의 다음 달 2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부가세 확정 신고합니다. 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은 뭐 3개월마다 법인 같으면은 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그 날짜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거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이게 아니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달 25일 전까지 확정 신고하셔야 돼요. 매매하셨잖아요. 매도하시면은 다음 달 2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부가세 확정 신고합니다. 해당 가세기간 발생한 매출, 임대 등과 매도 시 건물분 가세 표준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금액을 입력해야 그만큼 매도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금액을 입력해야 매도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꼭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세로 신고할 것이라면 두 번째 장, 요거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두 번째 장에 내용을 보셨을 때 수익 금액 제외로 금액을 입력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5월에 건물분에 대한 수익 금액이 종합소득세 안내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끔 놓치는데, 꼭 수익 금액 제외로 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가다 매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정도 내용의 두 번째 장에 적는 게 있다던데 수익 금액 제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매도인 쪽에서 업무 처리해야 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건물 팔 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매수인 세무처리는 보시면, 매수인은 잔금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도자를 대리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잔금 시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자에게 주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리납부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정해진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정상적으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생각해보면 매우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이 세무사님의 표현이 이래. 이 글을 적으신 세무사님 표현이, 자기가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포괄 양수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보았고,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당하는 경우도 보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산세라는 것이 따르니까 꼭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포괄 양수도를 확인하고, 포괄 양수도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가산세에 관한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요령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부가세 부분 애매해요. 대리납부 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았죠. 그래서 실무상 대리납부 제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대리납부 제도 활용하실 때 실무에서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사님한테 맡겨가지고 매도 쪽 세무사, 매수 쪽 세무사 서로 연결시켜줘요. 세무사를 서로 연결시켜주라고요. 전화번호를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매수 쪽에 세무사님 대리납부 제도 신고 하면서 이거를 좀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세무사님 쪽에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는데, 세무사님도 어떻단 말이에요.
이거 폴양수도 건물부가세 별도 대리납부제도 뭐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 건물을 하나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소유주가 3명이었어요. 매도인의 소유주가 3명. 한 명은 거기서 병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 명은 서울에서 병원을 하시는데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그 건물에 관한 사업자가 없었다고요. 서울에 자기 병원만 있고 병원에 관한 사업자만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현재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한테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3분의 1씩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면 월세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있었어요. 이때 매수인이 병원이었거든요. 매수인이 병원이었어요.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의 한 명은 또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면세사업자죠. 그때 정신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신병원. 예. 그래서 막 입원실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 건물이. 건물의 규모가 좀 있었죠. 건물 부가세가 포지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어저께 플랜이 들어가가지고 추정가 보니까 여하튼 100억 원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추정가 나오는 것들이. 예. 금액 규모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 부가세 부분의 매수인이 면세사업자니까 건물 부가세가 비용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아예 사업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는 경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한 개념. 한 명은 사업자가 아예 없어요. 한 분은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회계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세무사님, 공인회계사 다 물어보니까 10명의 이야기가 다 틀려요. 저희 매매는 진행해야 되는데 매수자는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자꾸 따지니까 자기 비용으로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감정평가 내가지고 건물 부가세 포지션을 줄였거든요. 최대한 감정평가서를 비용을 들여서 냈어요. 최대한 줄였는데, 그러면은 요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 쪽 세무사님, 매수 쪽 세무사님 말이 틀려요. 근데 나는 세무사도 아닌데. 아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 물건이 대연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용세무서에 전화를 했죠. 누구한테? 이 매매시키는 물건 소재지의 담당 부가세 조사관이 있어요. 조사관. 그러니까 부가세를 얼마를 납부하면 그걸 나중에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거든요. 똑바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조사관이 있고 관자 붙으니까 좀 높겠죠, 직책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관한테, 조사관이 그때 여자분이셨는데 하니까 세무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부터 틀려. 와, 3명이 틀린 거예요. 3명이. 매도 쪽 세무사, 매수 쪽 세무사, 그 다음에 세무소. 그러면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세무소의 담당 공무원이 말한 대로 해야지만 무난하게 가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 붙고 복잡해지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그런데 매도인 쪽의 세무사님이 병원 원장님, 현재 병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의 세무사님이 그 여직원을 자기가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직원이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정확하다. 그런데 제가 세무사님이 한 10군데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세무소 말고 다른 세무소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대충 아무거나 건물 하나 떼가지고 건물 규모 있는 거 대충 해서, 한 명은 면세사업자고 한 명은 사업자가 없고 한 명은 일반 가서 임대사업자인데 사는 사람이 병원 쓰려고 하는데 이거 건물 부가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다른 세무소에 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요령에 관한 정답은 뭔가 하면 있잖아요. 매도 쪽 세무사, 매수 쪽 세무사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담당 세무 공무원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좀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 양쪽,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건물 부가세가 좀 애매할 때는 그렇게 처리해 나가시면은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요령에 관한 정답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매도 쪽의 세무사님 있잖아요. 매도 쪽의 세무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한 10명 넘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물어보니까 제일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제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담당 조사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침서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침서 봐라. 공무원들 지침서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또 옆에 물어보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이제 잘 정리돼서 이제 갔죠. 예. 그래서 요령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 터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특약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 부가세에 관한 특약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요 내용을 오늘 대리납부 제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특약상 예시가 계속 되는데 요 부분하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임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요거는 또 좀 읽어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적어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뭔가 하면 가계약금 독립문자 보낼 때 어떻게 적어서 보내야 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왔어요. 위약금이란 말을 안 적어주면은 이거는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 졌고 대법원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이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10명 중에 9명이 제대로 문구 만들어서 가계약에 관한 특약 조건을 적어서 하는 부동산이 10명 중에 1명도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아시는데, 제가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하고 이 내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서 해놨으니까, 아파트 임대 계약이든 어떤 임대 계약이든 가계약금 보낼 때 제가 오늘 드린 이 그 4페이지 이거 제가 하나하나 메모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드린 거니까, 계약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시간 동안 글씨도 못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